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다음 달부터 전기 사용량이 적은 가구의 요금 부담이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월 사용량 200kW 이하 625만 가구가 월에 2,000원 정도 요금을 더 내게 됩니다. 원래 저소득층 돕자고 만든 주택용 필수 사용 공제 할인이 여유가 있는 1, 2인 가구에 흡수된다. 정부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전기차 충전용 전기요금도 비싸진다고 하는데요. 기본요금 할인폭이 줄고 충전요금은 좀 올라갑니다. 이제 정책으로 밀어주지 않아도 전기차 많이 탄다 이렇게 보는 건데 소비자들 반응은 좀 엇갈리네요. 더워지는데 집에 있는 시간 늘고 재택근무 일상화되는 분위기인데다 환경 중요하다면서 이건 좀 이르지 않습니까? 아니면 한전의 수익도 평소에 좀 챙겨줘야 자주 전기요금 인상한다는 소리가 안 나온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6월 16일 수요일 경제발전소 저는 박연미입니다. 네, 공공재개발 아파트의 거주 의무 기간이 2년으로 정해졌다고 하네요. 그리고 공모주 청약에서 종전까지 여러 증권사 객장 돌아다니신 분들 계시죠? 앞으로는 이거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 제값받기 교섭권 보장법, 이걸 발의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어떤 취지를 가진 법안인지 함께 들어보죠. 그리고 수요일 핫픽 플러스 척척박사 강정수 박사님 나오시는데요. 아마존이라는 회사, 아마존 효과라는 말이 있을 만큼 유통시장의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다. 이런 평가받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007 시리즈 만든 영화사 MGM을 죄송합니다. MGM을 인수했다고 하네요. 이거 어떤 그림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지 같이 공부해보죠. 마지막으로 따져봅시다. 택배노조가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어제는 1박 2일 노숙 농성을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언론들의 보도태도 함께 알아보죠. 그럼 증시가겠습니다. 키움증권 한지영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 뉴욕 증시 보면 지켜보겠다. 투자자들의 입장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죠? 네, 그래서 한 줄로 좀 표현을 해드리자면은 6월 FMC가 속도 위반 카메라 역할을 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좀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5월에 생산자 물가, 소매 판매, 산업 생산 등 주요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시장은 여기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이제 내일이죠. 내일 한국 시간 새벽에 발표되는 6월 FMC를 둘러싼 경계 심리가 확산이 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주식시장 참여자들로 하여금 이제 엑셀에 발을 떼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늘 느끼지만 우리 한지영 연구원 한국어 능력자세요. 정말 비유의 달인이신데 네네. 5월 생산자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6.6% 상승했다. 네. 4월에 이어서 2달 연속 6%대잖아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인플레이션 이거 큰일 났는데 요럴만도 하고 또 대조적으로는 소비 지표가 전월보단 좀 별로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요 사이에서 그러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은 어느 쪽으로 부동호가 기우는 거예요? 약간은 지금 일시적인 쪽으로 기울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6월 생산자 물가가 급등한 원인들을 살펴보면은 에너지가 46% 정도 오르면서 전반적인 물가를 끌어올렸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월 지표를 보면은 미국 내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저는 좀 더 주목해서 봐야 될 게 지금 원자재 가격들, 특히나 이제 목재 같은 경우는 지금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이 났고 또 굴이나 곡물 등 다른 주요 상품 가격들도 지금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다는 점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다시 해석을 해보자면은 향후에 지금 2개월 연속 생산자 물가가 6%대를 기록했지만 향후에도 계속해서 이러한 급등세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어제 시장이 5월 생산자 물가 발표 이후에도 어떻게 보면은 반응이 좀 무덤덤했던 거, 차분했던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 좀 기인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시간으로 새벽에 발표될 6월 FOMC 네.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여기에서 그 연준위원들이 뭐 특별히 시장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발언을 하거나 결정을 하진 않겠죠? 직접적인 정책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지금 다들 이제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일시적으로 진행이 될지, 또 연준은 언젠가는 이제 양적 완화 축소, 다시 말해서 돈 풀기를 회수를 해야 될 텐데 이게 언제가 될지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만큼 이제 FOMC 결과 이후에 연준이 공개하는 이제 미래에 대한 금리 전망치, 또 물가랑 경기 판단에 대한 연준의 스탠스 변화, 이러한 것들이 이제 되게 중요하게 관전할 만한 포인트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서 올해 남은 기간 동안에 더 나아가서 향후 이제 중장기적으로 연준이 어떤 식으로 정책 변화를 할지를 둘러싼 힌트가 등장할 거기 때문에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관전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 연준이 좀 느리게 움직인다, 완화적으로 움직인다라고 이제 결과가 나오면은 시장은 단기적으로 좀 환호를 하면서 랠리를 펼칠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지켜보고요. 우리 시장은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네, 지금 뭐 FOMC 경계 심리가 작동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소폭 상승세로 출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코스피 기준으로 플러스 0.1%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네이버랑 카카오랑 뭐 시총 3위를 둘러싼 이제 엎치락뒤치락하는 이러한 싸움을 벌이면서 주가가 상승했었는데 오늘은 이 두 개의 종목 모두 지금 하락세로 전환을 하고 있고요. 또 상대적으로 지금 대형주보다는 일종의 좀 엉덩이가 가벼운 중소형주들이 지금 나은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네, 중소형주의 엉덩이가 들썩들썩한 시장 초 상황인데요. 지금까지 키움증권 한지영 연구원이었고요. 방송 끝날 때쯤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샵 0951로 문자 주신 분들 중에 선정해서 녹용 선물 세트 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깨어있는 경제발전소.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평론가 박연미가 진행하는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아침에 목소리에 시동이 왜 이렇게 안 걸리나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제 아들 수학을 가르쳤습니다. 아시죠? 아들 수학 가르치는 느낌. 초등학교 4학년 수학 가르치고 나면 다음날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자, 매일 아침 쏟아지는 경제 뉴스. 아침에 10분만 투자하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10분 경제. 앞으로 공공재개발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100% 미만이다. 그러면 인근 시세랑 똑같다. 이런 경우에는 2년 동안 의무적으로 거주를 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기업 공개, IPO 공모주 청약에 지난해 굉장히 뜨거웠는데 앞으로는 여러 증권사 돌면서 하나씩 다 그 중복 청약하는 거 요구 안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지 자세한 내용 한국경제신문의 나수지 기자 연결해 알아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공공재개발 아파트에 의무적으로 얼마나 살아야 되느냐 이게 결정이 됐네요. 네, 이제 앞으로 공공재개발로 지어지는 아파트 의무 거주 기간이 2년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 공공재개발은 재개발 사업에 한국토지주택공사 LH죠. 그리고 서울주택도시공사 SH 같은 공공기관이 사업 시행에 참여하는 대신 용적률 120%까지 올려서 좀 더 넓게 지을 수 있게 해주고 인허가도 간단하게 해주고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받지 않도록 좀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에 조합원 물량 제외하고 절반 이상 공공임대로 공급해야 되는 제도인데요. 이게 기존에는 5년 안에서 의무거주 기간을 정해야 된다 이런 정도의 그 법안만 있었는데 이번에 시행령으로 의무거주 기간이 2년으로 딱 줄어서 확정을 한 겁니다. 아, 그렇군요. 2년이라는 시간이 딱 정해진 이유는 뭡니까? 이게 다른 민간이 개발하는 다른 단지들과의 형평성 차원인데요. 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민간 택지의 경우에는 이 의무거주 기간이 그러니까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이 새로 분양하는 곳이 80%에서 한 100% 정도라면 2년을 살아야 되고요. 만약에 다른 주변 아파트보다 가격이 한 80% 수준이다, 그 아래다라고 하면 3년을 살아야 되는데
이 공공재개발도 여기에 맞춰서 인근 시세보다 뭐 비슷하거나 싸면 2년을 의무 거주해야 된다 이렇게 조건을 만든 겁니다. 아, 그렇군요. 이번에 증시 얘기 좀 해볼게요. 공모주 청약시장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지난해부터. 그래서 전 국민이 이 트리플 악셀에 못지않게 어려운 말인데 따상상 이런 얘기를 알게 됐어요. 오는 20일부터는 그런데 이 공모주 중복 청약이 불가능해진다고요? 네, 지금까지는 공모주 청약을 할 때 이 청약을 할 수 있는 증권사의 계좌를 여러 개 만들어서 혹은 가지고 있는 계좌에서 모두 공모주 청약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20일부터는 이제 이런 중복 청약이 불가능해집니다. 이 증권사가 청약을 받기 전에 일단 이 청약자가 다른 데서 이미 청약을 한 적이 있는지 중복 청약 여부를 확인을 먼저 해야 되고, 그래서 중복 청약한 분들은 이 주식을 배정을 할 수 없게 되고요. 만약에 한 사람이 여러 건을 청약한 게 드러나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건만 주식을 배정하고 나머지는 무효로 이렇게 만들기로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 중복 청약 막차를 탈 수 있는 공모주가 곧 등장한다고요? 네, 이 크래프톤이라는 건데요. 이 20일 앞서서 말씀드린 20일부터 중복 청약이 불가능해진다고 했는데 이 기준이 증권 신고서를 이 전에까지 제출한 거는 중복 청약이 가능하고 이 뒤부터 증권 신고서를 낸 공모주들은 중복 청약이 불가능해지는 건데, 이 배틀그라운드로 유명한 크래프톤이 방금 한 15분 전에 이런 공모 일정을 확정한 증권 신고서를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이 크래프톤이 아마 공모주 중복 청약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공모주가 될 전망입니다. 네, 막차를 탄다고 하는데 어떻게 막차의 열기 뜨거울까요? 네, 아무래도 그 SKIT가 원래는 저번에 사상 최대 청약 증거금 81조 원을 달성을 했는데 이게 중복 청약 막차일 거다라는 예상 때문에 엄청나게 자금이 몰렸던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크래프톤이라는 게 정말 이제는 막차가 돼버렸기 때문에 아마 뭐 최소 청약 단위가 10주인데 이 10주를 증권사 여기저기에 투자를 해서 최소 공모주 한두 주 받아가려는 개인 투자자들 몰려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주가 전망이 어떻게 괜찮은가요, 시장에서? 일단 굉장히 이 크래프톤이라는 게 이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 하나를 대표적으로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규모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상장 후에 시가총액이 상장하면 최대 30조 원에 달할 예정이어서 네. NC소프트를 제치고 이제 국내 게임주 가운데 가장 클 것이다. 또 공모 규모도 가장 클 것이라는 예상이 나와서 예전에 그 빅히트가 상장할 때 엔터주 대장주 자리를 갈아치웠던 것처럼 네. 크래프톤 상장도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이 나옵니다. 네, 준비하신 분들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이 중복 청약하실 계획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잘 일정 챙겨보시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나수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제가 예전에 한 중소기업 사장님한테 들었는데 장사가 잘 되면 바빠서 힘들고요. 장사가 안 되면 돈을 못 벌어서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최근 들어 상황은 장사는 잘 되는데 물류비 올라가고 원자재 가격 올라가고 하지만 단가는 제대로 안 쳐줘서 어렵다, 이런 얘기를 좀 듣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협동조합을 통해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높이자, 이른바 중소기업 제값받기 교섭권 보장법을 발의한 의원이 계신데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로 연결해 이 법안의 취지 알아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예, 의원님. 그 원내대표 시절에도 여러 가지 정책적인 아이디어 많이 내셨는데 중소기업 제값받기 교섭권 보장법, 이거 그 되게 고상한 표현으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해한 건 후려치기 방지법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이거 법안 취지가 어떤 건지 정확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이제 낸 법이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개정안인데요. 이 중소기업이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공동으로 생산, 판매, 마케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장해 놨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가격 인상, 생산량 조절, 이런 거는 부당 공동행위로 금지돼 있어요. 네. 이 협동조합을 통해서 가격 인상이
소비자 이익을 해칠 수 있다는 이 공정위의 반대 이유 때문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소비자 정의가 불분명해요. 우리가 보통 소비자라고 하면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보통의 소비자잖아요. 네. 근데 그것뿐 아니라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는 다른 사업자, 가령 이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까지 포함하고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중소기업의 대부분이 대기업의 하도급이나 위스탁 거래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일을 하는데 하도급 단가를 결정할 때 하도급 받고 있는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네. 대기업에게 하도급 단가 협상을 하는 거는 그건 담합이다. 이렇게 불법 행위로 정해놨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이 만약에 중소기업- 네네 네. 말씀하시죠. 예, 중소기업 제값받기의 핵심은 가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가격 협상을 금지해 놓다 보니까 개별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과도한 납품 단가 후려치기에 대해서 저항할 수가 없는 거, 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에 낸 법은 네. 이것을 담합으로 정해놓은 것을 교섭권을 주자, 그 담합에서 풀어주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그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 회사 다니는 분들이 들어봐도 상식에 부합하거든요. 연봉 협상하는데 직원들의 각자 저는 이만큼 주셔야 다니겠습니다. 요렇게 하려고 하면은 이 마지노선을 우리 정해놓자. 네. 100원 미만으로 준다고 하면 우리 회사 가지 말자. 이렇게 하면은 담합이란 얘기인데 그렇죠. 그러면은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사이에 여러 가지 뭐 격차를 발생시키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의원님이 보시는 가장 큰 문제점은 어떤 건가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소기업 다니는 직원들이 내 임금 이만큼 올려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도급 단가가 오르지 않으면 올려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회사 사장님한테 내 임금을 200원만 올려주셔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도급 단가를 못 올리니까 하도급 단가를 올리는데 대기업과 올려달라고 하는 거를 공동으로 같이 해서 좀 협상력 있게 해야 되는데 그걸 담합으로 묶고 있는 건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올리면 우리 직원들이 월급 못 올려주는 거죠. 네. 직원들이 그 원청 회사한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그 원청 회사 입장에서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니면 내가 왜 올려주냐? 니네들하고 협상 왜 하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한국 경제의 특징이 극소수 재벌 대기업이 전 산업 분야에 대해서 시장 지배력이 너무 크고 그리고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영리법인 기업체 행정 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기업체 수가 0.3%에 불과한 대기업이 전체 이익의 56.8%를 차지해요. 근데 이제 그런 직원들의 그러니까 직원들의 임금 수준을 보면 대기업 정규직 임금을 100으로 보면 대기업 비정규직은 68.9%입니다. 네. 근데 중소기업 정규직은 57.3%예요. 반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대기업의 비정규직보다 중소기업의 정규직 근로조건이 더 나쁘고 더 월급을 적게 받거든요. 살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중소기업을 가려고 하지 않는 거죠. 여기에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이 교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납품 단가를 올려달라라고 하는 것을 담합으로 보기 때문에 그걸 공동으로 할 경우에 담합으로 보기 때문에 이 중소기업의 협상력이 없는 거죠. 이거를 고치지 않고서는 이 대중소기업 간의 격차 이거를 해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지난번에 저도 한번 통계를 봤더니 자동차 업체에 부품 납품하는 업체들의 보통 이 하도급 업체들을 보면은 한 영업이익률이 약속한 듯이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 이게 아마도 이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인 것 같은데 기존에도 그런데 이제 네네. 이거를 막기 위해서 제가 이제 계속 제가 원래 이제 을을 지키는 위원회, 을지로위원회를 만들어서 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중소기업의 교섭권을 보장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여러 차례 얘기하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걸 담합으로 하는데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위원장님하고 한번 대화를 나눠보실 수도 있잖아요, 의원님. 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니고 불공정거래위원회. 네, 불공정거래위원회라고 하셨지만 공정위의 반론도 저희는 채택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네.
근데 기존에도요,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을 개정해서 이런 문제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왜 진척이 없었던 겁니까? 네, 이제 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간의 공동행위는 담합으로 규정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 꾸준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공정위가 지속적으로 반대했죠. 그래서 지난 20대 국회에서 원래 공정거래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이걸 공정위가 끝까지 반대해서 공정거래법 개정을 못하고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서 중소기업 협동조합 공동행위를 허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시행 초기부터 실효성에 큰 문제가 드러났는데 어떤 점이냐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조합이나 네. 사업조합, 연합회가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이런 공정거래법에 있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부당 공동행위 이게 이제 그것을 담합으로 한 거거든요. 이런 규정의 적용을 배제했는데 네. 가격 인상 그러니까 이게 하도 단가 후려치기 이런 것을 막기 위한 가격 협상에 대해서는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다. 이런 의미로 이것을 그냥 담합, 부당 공동행위로 그대로 정해놨습니다. 근데 이 소비자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보통의 소비자가 아니라 네. 기업도 중소기업의 소비자였잖아요. 이 물건을 사는 거니까. 그렇죠. 이 대기업, 중견기업까지 다 그냥 포함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불분명해가지고. 현실적인 교섭력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조합을 그렇죠. 통해서 모두 뭉쳐가지고 이 교섭을 하면은 담합 아니냐 이렇게 본다는 건데 이른바 기계적인 균형이라고 비판을 하시는 건데요. 그러면 의원님 이번에 발의하신 중소기업 제값받기 교섭권 보장법 국회 통과해야 실행이 되는 건데 국회 기류는 지금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을지로위원회의 의원이 70여 분 되시는데, 우리 당의 이제 을지로위원회 위원들은 이 문제, 그러니까 중소기업의 교섭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도를 갖고 계시고요. 어제 이제 법안을 발의할 때, 중소기업 중앙회, 민변, 참여연대, 이런 시민단체, 그리고, 한국노총까지 이렇게 노동단체까지 뜻을 다 모았거든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살리자라고 하는데 시민단체와 노동단체까지 중소기업 단체 다 이렇게 뜻을 모았기 때문에 저는 뭐 충분히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기업, 중소기업의 불공정, 불평등의 핵심적인 문제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네. 대기업의 그 저항도 굉장히 심하겠죠.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우리 사회의 공정을 이야기할 때 이 핵심적인 문제가 바로 이 문제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100인 이하 기업의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이 전체 일하는 사람의 85%예요. 이분들의 삶과 직접 다 있는 문제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네. 중소기업의 정규직이 대기업의 비정규직보다도 훨씬 임금이 적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 대기업 정규직에 비해서는 반토막밖에 안 되고 그거는 중소기업의 이런 그 협상력, 교섭권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하면 저는 뭐 충분히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네. 중소기업 제값받기는 우리 사회 전체가 생산한 부를 극소수 대기업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나눠 가지자. 산업 발전에 네. 고루 기여한 절대 다수 중소기업과 나누는 일이고 네. 중소기업을 튼튼하게 만드는 일은 새롭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우리 경제에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내는 것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중소기업을 통해서 만들지 않으면 우리 청년들이 바늘구멍 같은 대기업 취업에만 목숨 걸고 지역, 성별, 계층으로 서로 갈라지는 지금과 같은 상황을 네.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소득 사다리를 놓는 공정을 실현하는 그런 핵심적인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꼭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겠습니다. 네, 이번 국회에서 꼭 통과되길 저희도 기원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을을 밀어주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고요. 갑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을인 교섭력이 없는 중소기업들을 어떻게 처우하게 될까? 이 부분 저희가 진행되는 상황 계속 업데이트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빠른 경제발전소.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51 또는 TBS 앱을 통해 받습니다. 유튜브로 김슬기 님이 오늘 안경 안 쓰셨네요. 그래요. 오늘 안경 안 썼습니다. 왜냐? 안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요거를 이제 친구들끼리 하는 말로 바꾸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답니다. 그래서 출석을 제때 못 불러드렸는데요. 작가님 그 글자를 한 25포인트로 해가지고 1등부터 10등까지 여기 번호 좀 올려주세요. 제가 출석 좀 불러드리게요. 그 사이에 제 옆에 척척 박사 강정수 박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백신 맞고 오셨죠? 네, 지난주에 맞았어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 결석하셨는데 괜찮다고 하셨어요. 24시간 정도 뭐 약간 네, 컨디션이 미열이 다운되고. 있고 두통이 있었고요. 네. 네. 지금 이제 훨씬 더 건강해질 예정인 우리 강정수 박사님 오셨는데 아마존이라는 이 유통 공룡이 이제는 영화 007 시리즈로 유명한 MGM이라는 영화사까지 인수를 했어요. 왜 그러는 건지 되게 궁금한데 우리가 세계 최고의 평론가 김영대 평론가 잠깐 알아봤습니다만 더 큰 그림은 우리 강정수 박사님하고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세계 1위 이커머스 기업을 넘어서 내년에 세계 최대의 소매업체가 될 거다. 일단 시장 전망이 그렇네요. 네, 맞습니다. 월마트가 지금 세계 최대 소매업체죠. 매출이 2019년만 해도 아마존 대비 월마트가 2배 정도 매출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2020년 코로나 이 상황이 오면서 이커머스의 성장률이 더욱더 가파라졌고요. 그래서 작년에 월마트가 4,390억 달러 정도의 매출을 했다라면 아마존이 3,160억 달러, 즉 한 1,000억 달러 수준으로 좁혀진 거죠. 거의 2배 차이가 났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JP 모건에서는 2022년 정도에 이것이 교차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꼭 JP 모건이 아니라도 상식적으로 지금 따라가는 추세를 보면은 2020년 또는 내년 정도만 돼도 올해 정도만 돼도 잘하면 아마존이 월마트를 추월하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전 세계를 상대로 장사를 하고 있으니 그럴 법도 한데 이제 OTT 시장까지 넘보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이 판에 9조 4천억 원 10조 원에 가까운 돈을 들여서 MGM이라는 영화사를 샀단 말이에요. 네. 이 회사를 산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우선은 아마존에서는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라고 해서 넷플릭스하고 청취자분들께서는 넷플릭스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은 서비스를 사실은 한국이라든지 몇 개 나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에서는 아마존 비디오가 넷플릭스만큼 강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스포츠 경기, 영국의 프리미어 리가 뭐 이런 부분들도 다 스포츠도 아마존에서 라이브로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지만 이러한 넷플릭스와 같은 OT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라면 충분히 이러한 컨텐츠를 한꺼번에 많이 구입할 수 있는 이제 특히 디즈니 플러스가 생기면서 이 오리지널 컨텐츠 확보 경쟁이 대단히 치열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알고 있는 007이라든지 뭐 스타게이트라든지 어르신들께서는 배너 뭐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는 네, MGM이라고 하는 네. 미국에서 대단히 오래된 이러한 스튜디오를 제작사를 사들였습니다. 근데 이미 아마존도 오리지널 투자를 대단히 많이 하고 있어서요. 그런 흐름으로 볼 수 있죠. 근데 과연 이것이 저희가 전제될 질문은 아마존이 그렇다면 넷플릭스처럼 프라임 비디오로 돈을 버느냐. 그러니까요. 아마존은 아마존 프라임 회원에게는 쉽게 얘기해서 한국의 특정 업체를 얘기해서 죄송한데 쿠팡의 와우 회원이 되면 따로 배송비가 좀 저렴하게 되는 것처럼 쿠팡에도 지금 쿠팡에도 지금 비디오를 제공해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몇 개 근데 그것이 없긴 하지만. 추가적으로 돈을 받지 않습니다. 프라임 회원이 되면 네. 그래서 아마존의 그 배송 서비스를 빠른 배송을 받기도 하고 조금 더 가격을 저렴하게 받는 이런 혜택들을 받으면서 추가적으로 비디오 서비스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마존이 왜 저거 돈도 못 버는 걸 가지고 왜 저렇게 공을 들일까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왜 그럴까? 그래서 저희가 강정수 박사님 모신 건데 국내 시장을 보면요. 네. 네이버가 티빙이라는 데 투자를 하고요. 카카오 쿠팡도 OTT 시장에 나름대로 진출을 해 있는 상황인 건데 요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선은 이커머스 시장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커머스에서 매출을 높여내는 것 사실은 모든
모든 시장 중에서 큰 것이 리테일 시장이거든요. 인류가 가진 시장 중에서 사실 자동차 시장, 뭐 백색 가전 시장 이거 다 합쳐도요. 리테일 시장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쫓아갈 수는 없습니다. 규모만해서. 네. 그런데 이 리테일 시장이 지금 이커머스에서 대체되기 시작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이커머스 업체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고객들이 오늘은 싼 가격 비교죠. 오늘은 A샵 갔다가 내일은 B샵 갔다가 그 다음 날은 C샵 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에브리데이 홀리데이 우리 A샵만 이용해줘. 이걸 지금 하고 싶은 거다 보니까 네. 회원제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보통 구독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럼 월 얼마를 내거나 연간 얼마를 내는데 저쪽에서 보니까 덤으로 음악도 공짜로 스트리밍 듣게 해준대. 저쪽에 가니까 덤으로 뭐도 좀 해준대. 묻고 더블로 가는 거예요. 묻고 받고 하자. 그럼 비디오 봐 동영상. 꼭 넷플릭스 가야 돼? 우리가 똑같은 거 해줄게. 그 대신 우리한테만 매일매일 구매해줘. 아, 이러한 것들이 깔려 있는 거죠. 네, 되게 잘해주는 것 같은데 가두리 양식장에 가두겠다. 그렇죠. 이런 그런 의미에서 얘기로. 네이버라든지 지금 카카오도 커머스 부분에 대단히 사활을 걸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이런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컨텐츠 산업을 묶어서 쉽게 말해서 번들링이라고 하죠. 이렇게 묶음 상품으로 소비자들에게 네. 주려고 하는 겁니다. 뭐 OTT 보러 딴 데 가. 여기서 물건도 사고 온 김에 다 사가죠. 뭐 이렇게 소비자들의 생동 패턴을 좀 바꿔보고 싶다는 건데 왜 아이디를 갖고 있는 일반 회원이 아니라 프라임 회원이라고 이렇게 콕 집어서 이렇게 한정을 하고 있는 서비스 형태를 보이려고 하는 걸까요? 우선은 가장 중요한 이 프라임 회원들 뭐 또는 정기 구독을 하는 회원들이 돈을 더 많이 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브리데이 홀리데이 여기 와서 보라고 자꾸 유혹을 하니 와서 어머 이거 내가 일반 회원보다 조금 더 싸네 5%? 그러면 안 사고 싶은 것도 괜히 사고 싶어지고 그렇죠. 어머 이것도 내일이면 끝나네 뭐 이러면서 어머 이건 사야 돼. 그래서 지금 미국 연구기관의 지금 보고서에 따르면 프라임 회원들의 평균 1년 아마존에서 구매하는 것이 $3,000라 그래요. $3,000고 그리고 프라임 회원이 아닌 경우에는 $1,500입니다. 절반이네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2배 차이 나는 거죠. 2배 덤으로 줬더니 매출을 2배 올려준다는 거죠. 그럼 기업 가치도 올라가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은 장기적으로 플래닝이 가능하거든요. 우리에게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 2019년에 한 1억 5천 정도의 그 프라임 회원이 있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이것이 2020년에 코로나 때 1억 명이 늘어서 2억 5천입니다. 근데 이게 2억 5천 명이 아니라 2억 5천 하우스홀드 가구거든요. 한 가구에 2명이 살거나 3명이 살면은 하나 회원 가지고 다 쓰거든요. 곱하기 적어도 2, 3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 프라임 회원만 한 명 한 명씩 늘어나갑니다. 이것을 이제 똑같이 쫓아하는 것이 이제 한국에는 쿠팡인데 쿠팡도 와우 회원 한 명 한 명 늘릴 때마다 사실은 한 패밀리가 가족이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한 가구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대단히 파괴적입니다. 네. 엄마 세제 살 건데 그러면 엄마 세제 사는 김에 레고도 같이 주문해서 같이 받지 뭐 이렇게 네, 되는 네, 건데요. 네. 그러면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요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미끼 상품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아마존 프라임에는 그거 말고도 미끼 상품이 많습니다. 아마존 뮤직이라는 스트리밍 서비스, 우리 식으로 하면은 뭐 다양한 업체명들의 스트리밍 서비스도 네. 아마존 프라임은 무료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존 리딩이라고 해가지고 전자책, 아마존 원래 책 장사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전자책들 되게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자책들을 그 회원 기간 동안 항상 언제든지 접근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다음에 또 아마존 지금 프라임이 있고요. 또 하나 아마존은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건데 IPTV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존 채널이라고 해서 저는 케이블 방송 이제 안 볼래요. 미국은 케이블 방송 비용이 한국처럼 이렇게 저렴하지가 않습니다. 비싸죠. 네, 왜냐하면 한국은 중간에 홈쇼핑이 강제로 낑겨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실은 케이블 방송이 싼 거거든요. 네. 이것이 강제로 없는 나라에서는 케이블 방송 당연히 비쌉니다. 근데 이렇게 비싸던 거 하니까 다들 하면서 코드 커팅이라고 하는데 잘라버리는 거죠. 유선 이걸 네. 코드 커팅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아마존에 근데 나 HBO는 보고 싶은데 어떡하지? 그럼 아마존 프라임에다가 HBO 하나 더 봐. 그럼 한 달에 $3만 더 내면 돼. 너 또 하나 더 보고 싶어? 그러면 한 $2만 더 내면 돼.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아마존에서는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만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애틋해하는 뭐 또 ESPN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몇 가지를 추가로 마치 IPTV처럼 채널을 몇 개 묶어서 볼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물건 사러 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런 서비스를 즐기러 오게 되는 거고 보통 락인 이펙트라고 하죠. 여기에 네. 빠져버리는 겁니다. 음악 따로 또 하려면 한 달에 또 $10,000 어디 가서 내야 되는데. 아유 번거로워. 여기서 다 하면 네. 사실은 음악도 듣고 동영상도 보고 쇼핑도 하고 그리고 책도 좀 읽고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요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온라인에서 체험할 수 있는 거의 아주 거대한 백화점 같은 역할을 하는 거네요. 또 하나가 또 아마존 프라임 회원들에게는요.
프라임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프라임데이 뭐 다 깎아주나요? 어마어마하게 싸서 사실은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한국 사람들이 네. 많이 알리는데 블랙 프라이데이보다 쌉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이기기가 쉽지 않은데. 네네. 그래서 매출도 요즘은 네. 블랙 프라이데이에서의 아마존 매출보다도 프라임데이의 매출이 많이 나오는데요. 2015년에 아마존이 자기네 설립 20주년 맞아가지고 처음으로 한번 해봤는데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이 구매력, 구매 네. 파워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저가로 세일 폭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매년 6월에서 정도 진행됐었는데 작년에만 코로나 때문에 연기돼서 10월에 됐던. 그래서 또 다시 사람들이 또 요즘 코로나도 풀리고 있고 하면서 요번 20일하고 20일 날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요. 많은 유럽,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광클릭 기다리고 있고요. 지금 또 손가락 한국에서 뜨고 있나요? 직구하시려는 네. 분들도 광클릭 준비하고 있습니다. 6월 21일, 22일이 프라임데이라고 하는데 이게 블랙 프라이데이를 이길 정도로 매출 규모가 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생각도 들어요. 이게 공연장의 티켓이나 비행기 티켓 같은 게 아주 대표적으로 돈으로 사람을 대놓고 공식적으로 철저히 차별하는 시스템이잖아요. 네. 회원제나 구독경제 서비스도 마찬가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회원들 입장에서는 자 이제 회원들에게 주는 혜택도 많고 MGM으로 나는 여기서 이제 영화도 볼 테야. 배너 볼 테야. 넬라 판타지아 나오는 그 영화 볼 테야 할 텐데 그러면은 아마존 프라임에서 웬만하면 해지하기가 어렵겠네요. 네, 이거는 이제 이용자 측면에서의 혜택이라고 볼 수가 네. 있고요. 혜택은 아까 말씀드린 이런 묶음들 그리고 또는 퍽스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추가적으로 뭔가 주는 혜택들 이런 것들이 많지만 사업자 입장에서도 아마존이 이 MGM을 이번에 인수했고 또는 프라임 비디오를 강화하려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좀 더 묶어는 뭐냐면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했어요. 아마존에서 어차피 물건을 사요. 즉 아마존이 미국에서 유럽에서 성장하면서 하나에 있었던 것이 가격 비교 사이트들이 죽어버립니다. 굳이 어차피 나는 아마존 프라임에서 살 거니 그리고 여기가 저렴하다는 것을 몸소 알고 있으니 네. 굳이 물건을 가격 비교하러 가지 않습니다. 최저가 찾아서 헤맬 필요가 없어지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또 뭘 하게 되냐면 검색을 또 아마존 가서 합니다. 내가 꼭 지금 사진 않더라도 요즘 뭐 전기자전거가 유명하다는데 많이 사람들 산다는데 나도 한번 전기자전거 구경 좀 해볼까 가서 사람들 평은 어떤지 지금 사야 될지 내년에 사야 될지 사람들의 좀 이런 얘기를 들어볼까 다 어디서 검색을 하냐면 아마존 가서 검색을 합니다. 검색하면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또는 서구에서는 구글이었거든요. 네. 근데 구글이 있어서 황당한 거죠. 제품 검색하려고 이제는 구글을 오지 않고 아마존을 가는 거예요. 아마존 가다 보니까 무슨 일이 되냐면은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구글은 왜 우리에게 검색을 무료로 제공해 줍니까? 거기에 검색 광고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광고로 돈을 버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존에서 사람들이 제품을 검색하니까 제품을 팔려는 사람들이 거기다가 자꾸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존의 광고 매출이 사실 2018년부터 급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물건 팔아서도 돈을 벌지만 이제 모든 생활의 공간을 구매와 관련된 것들이 네. 아마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검색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검색을 또 끌어내면 검색 광고로도 돈을 버니 네. 더욱더 많게 이 사람들을 어차피 아마존에 사게 하는 거. 이게 회원제거든요. 가끔 아마존에서 아이디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항상 아마존에 사면 가격 비교도 안 하고 항상 아마존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을 묶어놓으면 검색 광고로도 돈을 벌게 됩니다. 뭐 또랑치고 가재 잡고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근데 아마존이 잘 모르지만 저에게 두 가지 서비스가 더 있어요. 검색으로 돈을 벌려면 구글도 보십시오. 처음에는 구글 검색창에서만 돈 벌다가 유튜브에서 지금 유튜브이 전 세계 두 번째 검색 서비스예요. 가장 많이 검색을 하고 요즘 젊은 친구들 10대들에게 구글에서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촌스럽다는 소리 듣습니다. 다 유튜브에서 검색하거든요. 네. 그만큼 유튜브이 검색을 많이 한다는 거기에도 광고가 붙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광고 안 보려면 따로 프리미엄 가입해야 서비스 해야 되는 되잖아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국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못 들어왔던 구글 맵 지도 서비스, 지도에서도 검색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구글 또한 보면은 검색을 늘려가서 광고를 하기 위해서 자꾸 서비스를 늘려가거든요.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죠. 인스타그램을 구매해서 아직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같은 회사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인데 같은 회사입니다. 그러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또 한국의 카카오톡 같은 왓츠앱이라고 대단히 큰 이 메신저 서비스가 있죠. 이거 다 페이스북 거거든요. 페이스북도 이게 뭐냐면 광고의 공간이 넓어진 겁니다. 구글도 보면은 광고의 공간을 유튜브로 또 구글 지도로 확장하고 있는 거면 아마존도 마찬가지. 아마존이 또 트위치라고 해서 게임 방송하는 맞아요. 네, 대단히 큰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10대들, 20대들이 대단히 좋아하는 네. 트위치라는 곳. 이건 뭐냐면 아마존의 광고 스페이스죠. 또 하나는 아마존이
IMDb라고 해서 영화 평 쓰고 영화 리뷰 보고 하는 거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IMDb라고 하는. 그래서 영어권에서는 가장 많은 영화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IMDb라는, 그러니까 영화의 위키피디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온라인 공간에서 먹고 입고 자고 쓰고 즐기는 모든 것이 아마존 땅 안 밟고 돌아다닐 수 있는 데가 없네요. 그렇죠. 그렇게 만들면서 거기다가 광고 스페이스를 넓혀 나가는 거니 다 이걸 묶어주는 시발점이 뭐냐면 프라임 회원인 거예요. 아. 항상 아마존에서 시작하는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 어차피 결론은 네. 아마존. 네, 아마존이 사람. 거기에다가 더 넓혀가면서 네. 이 공간을 묶어주니 광고주 입장에서는 아마존 내가 막 광고를 한 게 아니에요. 인터페이스가 하나인 거예요. 하나의 광고를 내가 하면 이거를 트위치나 또는 IMDb라든지 IMDb도 또 OTT 서비스를 하거든요. 네. 거기는 광고를 봐야만 보는 무료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OTT 서비스가 아마존 두 개 있는 거죠.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IMDb TV. IMDb TV에서는 무료로 하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죠. 또 한국 사람들 알리는 알렉사라고 하는 음성 서비스들, 그렇죠. 스피커들. 또는 파이어 TV라고 해서 구글 TV 같은 이러한 TV도 이러한 것들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곳에다가 아마존의 생활 영역, 라이프 영역을 다 벌쳐놓으면 거기는 광고 공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광고 서비스를 제공해 줌으로써 기업 입장에서는 네. 광고주 입장에서는 아마존에게 접속만 하면은 나는 이거는 음성 광고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어. 그럼 음성 광고 조금 믹스해 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영상 광고 영상에도 좀 해주고 제품 광고에도 붙여주고 곳곳에다가 적절하게 붙여준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광고 효과가 솔직히 말해서 TV 광고보다 보다 훨씬 더 좋은 이런 효과를 갖게 되는 겁니다. 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 라디오 광고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만 좋습니다. 네. 검색을 통해서 소비자들의 성향, 체류 시간, 주요 선호하는 콘텐츠 이런 것들을 구매 패턴도 알고 있죠. 최적화하고 최종적으로 이 결제 정보를 알고 있다는 건 정말 그렇죠. 엄청난 네. 그런 파워인데 어느 순간 신조어가 하나 만들어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구글에서 검색한다 이것 때문에 왜 구글도 you 이런 말이 나오기도 했었잖아요. 네. 나 너 구글 해봤어. 네. 검색해봤어의 다른 표현이었는데 아마존도 you 이런 네. 말이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MGM 인수가 이렇게까지 크게 펼쳐나갈 이슈인지 프라임에 가입한다는 게 사실 개미지옥에 네 발로 들어가는 건지 몰랐습니다. 지금까지 척척박사 강정수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깊이 있는 경제발전소. 시민과 함께 공부하는 경제시사 프로그램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네, 문자 좀 읽어드리고 갈게요. 8957님, 4539님, 6801님, 3605님, 9237님, 홍제동 꿀주먹님, 반딧불 파이어버그님, 강아지 호야, 토산31 불쏘시개님. 오늘 낯선 아이디가 많습니다. 우리 새신자 환영회 한번 해야겠어요. 전 절에 다닙니다. 그 사이에 손님 오셨네요. 이정호 전 미디어 오늘 편집국장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에 그 여의도 한복판에서 택배기사님이 전국에서 상경하셨다. 이런 뉴스 보신 분 많으실 거예요. 어제 아마 1박 2일로 거기 현장에서 자겠다. 노숙투쟁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오늘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딱 따져보는 이슈. 어떤 거 따져봅니까? 예, 뭐 택배 파업을 다뤄보겠습니다. 네. 네, 택배 파업이 아마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번에 택배 파업이 시작된 이유가 여전히 분류 작업을 기사님들한테 떠안기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지난번 1차 사회적 대타협에서 회사들이 이제 분류 인력은 별도로 투입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랬죠. 근데 뭐 일부 그 채용을 했는데 회사마다 약간 다르고 두 개 회사는 아예 채용을 안 한 회사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도 과로사가 몇 건이 있었죠. 네. 그리고 최근에도 48살 택배기사분이 하루에 300개씩 예. 일주일에 뭐 한 달에 수천 개씩 나르다가 뇌출혈로 쓰러지신 안타까운 사연을 제가 들었는데 언론들의 보도 태도는 어떻습니까? 뭐 이제 전통적으로 파업을 하게 되면은 물류 대란이다, 시민의 발을 볼모로 하는 이런 표현들이 이제 주로 나오기 시작했고요. 예. 근데 이게 이번 주부터 이제 한국경제신문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파업이라는데 택배 잘 오네 뭐 이런 식의 제목을 단 그 영향이 별로 없다 이런 제목도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전체 택배를 하는 기사분들이 한 6만 명 정도 된다 그럽니다. 네. 지금 파업을 하고 있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의 택배 노조는 6,500명 정도가 전체 조합원이고요. 지난주까지는 그중에서 2,000명이 파업했고 이번 주부터 5,000명 정도가 파업했습니다. 그러니까 10%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 물류 대란이 일어날 정도의 상황은 아닌데 계속 그렇게 이제 습관적으로 언론이 이제 몰아가는 그런 게 있죠. 그래요. 그런데 그 택배회사가 지난번에 정치권, 정부 다 있는 자리에서 대국민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더 이상 택배기사들이 가외일 때문에 숨지게 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이런 약속은 왜 안 지켜도 아무 지장이 없는 건지 그게 궁금하기도 한데 파업 대란하고 택배 잘 오네. 이 두 개 사이의 간극이 굉장히 크단 크죠. 말이에요. 네. 사실은 파업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의 불편을 줌으로써 우리가 생존권을 위해서 이 당신들의 불편을 담보하고라도 우리의 목소리를 들려줘야겠다 이런 움직임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이제 물류 대란 기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이제 이유식을 시켰는데 아직 안 온다. 그다음에 뭐 천연 발효 빵을 우체국을 통해 가지고 돌리려고 그랬는데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불편을 좀 호소하는 거죠. 소비자의 분노를 자극해 가지고 파업하는 분들에 대해서 분노가 이제 가게끔 만드는 건데 이런 보도가 며칠 되다가 최근에는 이제 영향이 없다라는 보도로 이제 가고 있는데 그래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물류의 차질은 조금씩 빚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롯데택배에서 지난주에 뇌출혈로 쓰러지신 분 아직 돌아가시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93시간 정도로 주당 근무했다 그러거든요. 93시간이면은 하루에 평균 13시간, 14시간씩 근무를 하셨다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이게 산재 적용을 할 때 주 60시간이 넘어가면은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시그널을 넘어선 거죠. 그러니까 13시간, 14시간도 주 7일을 일했다고 가정할 때 이렇게 나오는 계산입니다. 이분이 어쩌다가 한 주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한 달, 두 달 계속 그렇게 일을 했다 그러고 전체 택배 노동자들이 대부분 하고 있는 주당 노동 시간이 72시간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좀 요구하는 게 60시간 정도로 낮춰달라. 주 52시간도 아니고 60시간 정도만 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거듭해서 택배에 관련한 뉴스는 반복적으로 전해드리고 있는데 물건 때문에 사람이 죽는 세상은 정상적인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난번에 분명히 택배 회사들이 우리가 추가로 인원을 투입하려면 비용이 들어간다. 그래서 택배 요금을 좀 올려야 한다고 해서 이미 대부분의 회사들이 택배 요금을 올렸지 않습니까? 150원에서 한 250원 사이로 다 올렸죠. 그렇죠. 그 돈은 다 어디로 간 거예요? 그럼? 그래서 이게 과당 경쟁을 하다 보니까 영업이익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1, 2% 정도 이렇게 나긴 나는데 이건 사실은 그동안에 이제 현실적으로 가격 자체를 현실화시키지 못했던 그런 게 있었죠. 요번에 올린 게 30년 만에 일괄적으로 올린 거였으니까 문제가 좀 있긴 있죠. 그리고 이게 택배 노조도 저희가 이 방송을 하는 도중에 합의될 수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연하게 대처를 해왔습니다. 협의하고 뭐 정치권도 찾아다니고 이랬기 때문에 1월 달에 합의할 때 합의해가지고 파업을 멈췄었고 5월 말 시한도 결렬됐는데 참고 넘어갔었고 6월 8일이 또 이제 2차 시한이었는데 그것도 안 돼가지고 결국은 9일부터 이제 파업 들어가 일주일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조금 들리는 이야기로는 분류 인력을 추가로 채용하는 9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올 연말까지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노사가 의견 접근을 받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유, 그 접근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리고 지금 6월이잖아요. 그렇죠. 석 달이나 기다려야 된다면 그 사이에 또 어떤 사고가 날지 모르겠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택배 노동자들은 대부분 개인 사업자인 경우가 많고 여기 올라와서 이틀을 투쟁을 한다는 건 이틀 동안 벌이를 포기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와서 우리가 입은 있는데 말을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라고 호소하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소비자들도 상당히 많은 의견 올려주시는데 청취자들도 그동안 택배 기사분들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다면 요금 올리는 것에 우리는 기꺼이 동참한다. 그런데 중간에서 누가 챙겨가면 그건 안 된다. 이런 입장이었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정치권하고 정부가 바로 이런 부분을 파고들어서 이런 틈을 좀 메워줘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2차 사회적 대타협이 조만간 발표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저희가 속보 나오는 대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균형 있는 시각으로 기사 파헤쳐보는 따져봅시다. 이정호 전 미디어오늘 편집국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증시가겠습니다.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 연결돼 있죠? 네,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코스피 어떻습니까? 네, 아침에 출발했던 거에 비해서 지금 상승폭을 좀 더 확대하면서 3,270선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고요. 또 코스닥도 현재 1,000선을 돌파하면서 다시 1,000스닥의 지위를 찾으려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은행주들이 2에서 3%대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국내 금리 상승으로 인한 은행들의 예금과 대출이자 마진 확대로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음식료 업체들도 지금 동반 강세를 보고 있는데 이거는 업체들의 이제 가격 인상에 따른 매출 호조 기대감, 또 이제 대체 공휴일 확대 및 7월 이후에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소식 등에 힘입어서 지금 동반 강세를 연출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네, 우리 오후에 조심해야 될 거 있을까요? 네, 지금 아마 좀 10시 반경에 발표될 중국의 이제 주요 지표들 결과도 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월 FOMC를 둘러싼 대기 심리, 경계 심리가 오늘 얼마나 좀 소화를 할 수 있을지 여부도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시장 같이 지켜보죠. 그러면 지금까지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이었고요. 내일 결석하신다는 말씀 들었어요. 어디 가시나요? 네, 백신 맞으러 가야 돼가지고. 네. 내일은 이제 그 서상영 본부장님이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백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맞고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우리 모레 만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문자 읽어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아리마님, 오늘 늦게 출첵한다고 하셨는데 기업의 약속 이런 것이 이리도 무용지물입니까? 물건 때문에 사람이 죽어나간다니 사람이 먼저인 세상 만들어가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중요하죠. 4379님 또 다른 부분에 저희가 놓친 부분을 지적을 해주시네요. 이번 택배 파업으로 제품을 발송해야 하는 업체들은 피해가 큽니다. 파업 중인 택배 물류에 멈춰있는 것들이 반송되어 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 업체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꽃동백님 불편은 감수하겠으니 제발 사람이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아마 다들 같은 마음이실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약속만 해놓고 지키지 않느냐 이거 우리가 매의 눈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문자 되게 많이 보내주셨는데 제가 안경을 두고 와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서 일일이 읽어드질 못하였네요. 제가 이런 큰 잘못을 저질러서 내일은 출석하신 분들 제가 2번씩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K꽃님님 그리고 별하나 나무 네그루님 이런 분들 늘 와서 좋은 말씀 해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신 거였군요. 그 별하나 나무 네그루님 화이팅입니다. 열심히 하시고요. 파파원님 오늘도 비밀리에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세요. 누가 못 듣게 하나요? 누구예요? 이름 적어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리고 아까도 보니까 늦게 오시는 분들 앱으로 많이 들어주시나 봐요. 지방에 저희가 방송이 생방송으로 안 나가잖아요. 그런데도 전국에서 들어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지난번에 문자 많이 보내주신 그 부산의 버스 기사님 계세요. 54번 버스 기사님 오늘은 제가 문자 안 보내주신 거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2번이나 읽어드리질 못해서 기억했다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시기 삼형제님 출첵한 거 저희가 알고 있고요. 뮬러코리아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경성호떡님 반갑습니다. 많이 듣지는 못하는 경제 용어들 현상들을 알아듣기 쉽게 얘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설명 잘해 주셔서 최고입니다. 덕분에 오늘도 발전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더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 되게 괜찮습니다. 돈 주고도 못 살 날씨인데요. 나가서 산책 한번 하시고요. 오늘도 발전하시기 바랍니다. 발전.